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날은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복도는 항상 같은 냄새를 가고 있었습니다. 소독제와 따뜻한 바닥의 냄새가 섞여 있고 형광등 빛이 아주 옅게 깜빡이면서 천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이 안에서는 밤과 낮의 경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오가며 기계 소리를 한 번씩 확인하고 환자들은 각각의 작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한 달이 넘은 시간을 이 복도를 오가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2층 끝 방이었고 창가에 작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과 그 너머의 낮은 건축물이 보였고 밤에는 간간히 차불빛이 지나가는 것밖에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그 즈음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원할 때와 비교하면 팔의 부피가 반이 줄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져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더 길어 보였고 그 사이사이에는 마디마디가 볼록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고 계셨고 간간히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보호자 의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작은 소파처럼 생긴 것으로 등받이를 조금 기울이면 누울 수 있었지만 등을 완전히 펴기엔 짧았습니다. 밤마다 그 안에서 잠을 자면 아침마다 목이 아팠고 허리도 무거워져 일어나는데 잠시 걸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비우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은 그 사이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번이었는데 2번 모두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입원한 후 주변 사이에서 소식이 돌면서 연락이 왔을 때였고 형은 잠깐 들어와 침대 옆에서 아버지를 한 번 바라보고 간호사한테 몇 마디를 교환하다가 나갔습니다. 체류 시간은 아마 20분에도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잠깐 들어와 눈만 돌렸다가 현관 쪽으로 신발을 밀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형은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혼자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형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도 형이었고 그 연락을 처리한 것도 형이었습니다. 그때는 형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장남이니 자연스럽게 행정적인 것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그냥 그런 것이라고 여기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방문 횟수가 줄었고 연락도 줄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아깝다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버지가 입원한 후 2달 차이였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대로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직도 남은 건 있잖아. 아버지는 그때 이미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형의 말을 직접 듣고 반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고 먼저 말한 것도 형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셔. 우리도 살아야지. 형이 그 말을 한 건 어떤 날 오후에 아버지 곁에서 한적하게 한마디로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눈을 떠 형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못하는 건 몸의 문제이기 때문이었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형의 말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형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밖에도 작은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었고 직접 들려드리기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형한테 전달을 요청한 건 형이 가장 가까운 연락선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의 답변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괜히 효녀 코스프레 하지 마. 그 한 문장은 전화기를 통해 들었지만 듣고 난 후에도 귀에 남고 있었습니다. 효녀라는 단어가 비웃음의 재료로 쓰이는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통장까지
형이 가져간 건 그 즉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 아버지의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통장 관련 서류가 나왔는데 형수에게 연락했더니 형수는 형이 관리하겠다고 했어라고만 말했습니다. 형한테 직접 연락했을 때도 답변은 짧았습니다. 내가 다 정리할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건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매일 밤을 새우며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밤이 지나가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형광등을 끄면 방 안은 기계 소리와 아버지의 거친 호흡 소리로만 가득 차왔습니다. 저는 때로는 아버지의 발을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감싸드리는 일을 반복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간간히 눈을 떠 제 얼굴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공기는 평소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새벽에 들어와 기계 소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간 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거칠었고 말이 끊기는 간격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것이 마지막 일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떠 저를 찾으셨고 아주 천천히 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힘은 거의 없었지만 붙잡는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 위에 올라오는 것을 느끼었고,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전화, 한 번만 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눈을 떠보지 않으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단조로운 선형으로 바뀌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잠시 후 나간 것이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들어온 건 그 얼마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장례식장의 위치와 부의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양이었고, 형은 팔을 끼고 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기계가 멈춰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놓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그 말과 그 번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도시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 조금 들어간 곳이었고 주변에는 낮은 건축물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은 장례식장을 잡은 후에 저한테 연락을 했고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알겠어라고만 했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형은 일부러 지인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형이 평소에 안면을 트고 있던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면서 본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삼중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사람의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때 이미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형은 사람들 사이를 돌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며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형의 모양은 어떤 자리의 주인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래도 장남이 체면이 있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장례식장을 잡기 직전에 형한테 연락한 날 한번 듣은 것이었습니다. 형은 그때 장례식장의 크기와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평소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양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그냥 병원에서 좀 도와줬어요. 형의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잠깐 들른 사람인 것처럼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숙였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간병의 이야기는
그 한 문장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형수는 그 사이에 음식 준비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식사 코너 쪽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형수는 움직임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형수와 저 사이에는 그때도 깊은 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제게 간간히 여기 앉아라거나 이거 먹어라는 말만 했고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하루 종일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인사를 하고 떠나갔고 형은 그마다 문까지 나가서 배를 했고 저는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그 모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안의 아버지는 아주 옛날의 모양이었고 건강하시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눈이 마주치면 잠시 시선을 내려야 했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상주 대기실은 장례식장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고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형, 형수, 그리고 형 회사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형 회사 사람들은 2명이었고 둘 다 형과 오래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음료와 과일이 놓여 있었고 형수가 간간히 과일을 잘라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주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 보험금 이야기가 있었고 상속 이야기도 있었고 집 처분 일정까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것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신 후의 일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었고 형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점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이 모든 걸 정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은 테이블 앞에 앉아 팔을 끼고 간간히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말은 자신감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형의 옆에 앉아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우리한테 맡기고 가신 거지. 형의 말이 나왔고 잠시 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대한 반박은 없었고 그리고 그 공기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잔을 2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잠시 후 그것을 한번 마셨고 그리고 다시 2손 위에 놓았습니다. 형은 잠시 후 서류 몇 장을 꺼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고 형은 그것을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눈을 내려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준비된 문서였고 위에는 제 이름과 날짜가 적힌 빈 칸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때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혼자고 난 가정이 있잖아. 형의 말은 차분했고 그리고 잠시 후 하나의 문장이 더 왔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형수도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형 회사 사람 2명도 눈이 제게 와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안에서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서 꺼내는데 잠시 걸렸습니다. 가방은 의자 옆에 놓여 있었고 저는 천천히 손을 넣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휴대폰의 옆면을 닿은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주변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형은 팔을 끼고 앉아 있었고 형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회사 사람 2명은 서로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사이에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사인할게. 저는 그 말을 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한숨이었고 코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까지 왜 이래? 형의 말은 짧았고 그 안에는 불편함과 급하다는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형수가 형의 팔을 한번 건드렸고 형수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불러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과 함께 떠올랐고 저는 그것을 그때 바로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대기실 안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이 들렸고 두 번째 신호음이 들렸고 그리고 잠시 후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기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형수가 손을 멈추었고 형 회사 사람 한 명이 앉은 자리에서 등을 바꿔 세웠습니다. 잠시 후 또박또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익숙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락을 받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고 형 회사 사람 두 명은 서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팔을 끼고 있던 자세를 풀었고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아버지 지분 관련 건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고 잠시 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지분? 형의 말은 짧았고 그 안에 혼란과 불편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형수도 형을 바라보고 있었고 형 회사 사람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잔을 잡아 한 모금 마셨고 가리고 잠시 잔을 내려두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12년 전 개발 비상장 지분을 따님 명의 신탁으로 전환하게 두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대기실 안은 잠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약 86억 원이며 최대 주주 의결권은 따님께 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차분했고 그 안에는 주정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지는 순간 형수의 눈이 한번 크게 열렸고 그리고 잠시 후 형수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잠시 후 형의 눈이 좁아지고 입이 닫히고 얼굴 안의 근육이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다 관리했는데. 형의 말이 나왔고 그 안에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수가 형의 팔을 한 번 더 건드렸고 형수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관리하신 건 생활비 통장이었고 해당 지분은 별도 법무법인과 신탁계약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고 대기실 안은 다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형의 팔을 잡고 있었고 형 회사 사람 두 명은 눈을 내려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방 안에서 다시 한번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신 후 저는 아버지의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메일은 법무법인 쪽에서 오진 것이었고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출력하여 가방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도착한 서류를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신탁계약서가 먼저 놓였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가 놓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기업가치평가서가 놓였습니다. 세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렀습니다. 전부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공식 문서였습니다. 형은 잠시 그 종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잠시 후 형은 손을 내려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종이를 잡아들었습니다. 형의 눈이 종이 위를 움직였고 그리고 잠시 후 형의 손이 한번 떨렸습니다. 형수도 형 곁에서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형수의 입은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형 회사 사람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일어서고 그리고 잠시 후 다른 한 명도 일어섰습니다. 두 명은 서로를 한번 돌아보고
형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실 문 쪽으로 걸어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레렀습니다. 대기실 안은 3명만 남았습니다. 형, 형수, 그리고 저. 형은 아직도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형수는 형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레렀습니다. 절차 관련 건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는 네라고만 했고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형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리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형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는 반전이 있었던 직후와 같은 무거운 것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형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형수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잠시 후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일어서고 형수한테 눈만 주었고 형수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 문 쪽으로 걸어가었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들어간 3장의 종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장씩 바라보았습니다. 신탁계약서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12년 전이었습니다. 주주명부 위에도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가치평가서 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고 계셨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종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직도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발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절차를 따라 움직였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날 아침에도 장례식장 안에 있었고 상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고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형수는 형의 곁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형수와 저 사이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습니다. 발인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형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옆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내려두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일어져 나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은 휴대폰을 꺼내어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잠시 후 형의 얼굴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형수가 형의 곁에서 형의 휴대폰을 한번 바라보았고 형수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형이 다니던 회사는 개발 하청 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어렴풋한 정도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은 평소에도 그 계약의 이야기를 간간히 꺼내었고 그 안에 회사의 안정과 형의 위치가 있었다는 것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개발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형은 그 소식을 받은 후에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 회사 사람 한 명이 우연히 저한테 짧은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안에는 회사 내부 감사도 시작됐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형은 장례식장의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장례식장의 절차가 끝난 후에도 형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주복도 벗지 못한 채 형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는 형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형수의 눈은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일어서었고 그리고 잠시 후 다른 한 명이 일어서었고 그리고 그들은 형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었습니다. 형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형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는 차고 있었고 주차장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작은 공원은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공원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낮은 나무가 몇 개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연못과 벤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던 날에도 이곳을 자주 찾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왔던 날들이 몇 번이었고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잠시 바람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였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는 동시에 저는 그것을 누르지 않았고 그대로 손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었습니다. 클릭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렀고 그리고 휴대폰의 화면이 검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렀습니다. 공원 안에는 나무들이 조용히 있었고 연못 위에는 아주 얇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물면이 한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번호는 더 이상 누를 일이 없었습니다. 그 번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제 휴대폰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통화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은 이미 절차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벤치에서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나무의 잎이 한 번 움직였고 그리고 공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 벤치에서 일어서었고 그리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밖의 길은 아직도 차고 있었고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었습니다.